안녕하세요. 대박천국 프리미엄 황서연입니다. 샤프슈터 방문한 파트너와 함께하는 새해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NFT 그리고 웹 3.0을 주제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CES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대체 불가 토큰이 산업 구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방문한 파트너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민년 세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현재 시각 라스베가스에서는 세스 전시회가 열리고 있죠. 오는 7일까지 Beyond the Everyday라는 컨셉으로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을 연계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스는 그해 가장 핫한 테마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이걸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년 눈여겨보는 행사입니다. 아쉽게도 이번에는 바이러스 때문에 고작 2,200개 정도의 기업만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직전에 대략 4,500여 개의 회사가 참여했다면 고작 예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정도죠. 게다가 구글, 애플, 메타 플랫폼스, 아마존 이런 주요 빅테크들이 거의 오프라인 불참을 선언했다라는 점에서 예년에 비해서 볼거리가 좀 줄었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죠. 하지만 말이죠,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국 뭔가를 팔아서 먹고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회만 된다면 우리 상품을 좀 더 널리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요. 글로벌 빅테크가 불참하는 만큼 우리네 부스는 반대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416개 부스를 차지했습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20년에 390개를 더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죠. 이번 세스 2022에서 주목해야 될 트렌드로 제시된 것은 모두 5개의 테마입니다. 스마트홈,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그 다음에 푸드 테크놀로지, 퓨처 모빌리티, 그리고 NFT입니다. 이 스마트 홈이라든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새롭지 않아요. 설명드릴 것도 없고요. 근데 이 푸드 테크놀로지, 요건 좀 생소하시죠? 이 테크라는 단어는 뭔가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때 붙여왔습니다. 광고업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죠. 회사의 이미지에 맞는 평판 좋은 연예인을 섭외하고 회사의 제품을 알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광고가. 그런데 최근에는 타켓 광고라는 것으로 발전해 왔어요. 인터넷에서 뭔가 우리가 검색을 하면 그걸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다른 컴퓨터나 휴대폰을 볼 때 그와 연관된 광고가 딱 개별적으로 붙여지는 구도로 발전해 왔죠. 근데 지난해부터는 또 깜짝 놀랄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집에 하나씩 있는 아리아 이런 친구들 알고 계시죠? 우리 대화를 엿듣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얼마 전 집에서 아이들과 주식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느닷없이 종목을 추천하더라고요. 이처럼 저에게 말이죠. 이처럼 일반적인 타켓 광고를 넘어서 좀 더 소비자에게 현재 시점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할 수 있는 분야를 능동적으로 꼬집어서 이 생산자와 매칭해 주는 것, 이것도 에드테크에서 하는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푸드테크 역시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스마트팜 아니면 식재료 원산지에 대한 효율적 추적이라든지 식물성 고기 그리고 음식별 배달 시스템까지 모두 푸드텍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퓨처 모빌리티 부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율주행이죠. 이번 CES에서는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대결 구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테슬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값이 매우 비싼 라이더로 자율주행을 구현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게 좀 비싸야 말이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생각을 돌연 바꾸게 됩니다. 8개의 카메라, 12개의 초고속 센서를 전 테슬라 차량에 장착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엄청난 정보를 수집합니다. 여기에 AI의 분석을 접목시켜서 값싼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균형을 중시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테슬라 쪽으로 한쪽으로 다 힘이 쏠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 테슬라 진영이 최근에 구축되기 시작했어요. 그 선봉에 바로 엔비디아가 선 겁니다. 우선 매우 높은 퀄리티의 매핑을 먼저 구축하고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과 연합해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얼마나 완숙되었는지
엔비디아와 그의 연합군 전열이 얼마나 잘 구축되었는지가 이번 자율주행 부분에서의 핵심적인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가장 놀라운 것은 NFT입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유행이려니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었는데요. 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저 이 크립토 커런시의 큰 범주 안에 NFT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CES부터는 아예 개별 세부 항목으로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NFT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작년 한 해 동안 보여줬던 그 혁신 때문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설명드리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암호화폐, 웹 3.0을 모두 설명드려야만 하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요즘 눈 뜨고 일어나기가 두려울 정도예요. 다음 날에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변해 있거든요. 올해 제가 첫 거래일부터 저를 놀라게 했던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중국에서요. 자동차 위탁 생산업체가 나타났다는 그런 뉴스였어요. 중국의 지리차 아시죠? 그리고 폭스콘이 푸지캉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이 회사는 자동차 설계는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맡은 설계도대로 자동차만 양산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어요. 말 그대로 자동차 업계의 파운드리인 셈이죠. 첫 고객 주문까지 이미 받아둔 상황인데요. 패러데이 퓨처라는 회사입니다. 합작사 중에서 폭스콘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인지 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이게 애플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냐라는 그런 짐작이 나오고 있어요. 자동차는 상당한 경험치가 누적돼야만 하는 분야죠. 우주선을 쏘아 올릴 능력이 있는 테슬라마저도 초기에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었었으니까요. 애플은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 본 경험치가 없어요. 그런 애플은 디자인 능력이 출중하죠. 디자인만 하고 양산은 경험이 충만한 다른 회사에게 맡길 수도 있다는 가정인데 이거 볼수록 획기적입니다. 이건 저 역시도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전혀 짐작조차 못했던 이야기예요. 그런 변화 중에 하나가 NFT 그리고 웹 3.0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 그리고 잭 도시가 웹 3.0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죠. 그로부터 이제 크립토 그루들의 논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벤처 투자로 가장 많은 돈을 벌었던 회사가 골드만삭스인데요. 이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분산형 웹 활동과 이에 기반한 가상 경험이 웹3의 특징이다. 앞으로 단연간의 투자가 벌어질 것이며 이는 산업 구조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면서 의미심장한 주장을 했어요. 산업 구조가 극적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회사의 형태가 점차 DAO라고 합니다. 디센트럴라이즈된 그러니까 오토노머스 그러니까 자율적인 오거니제이션, 자율적인 조직의 형태로 전환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식회사라는 것이 일반적인 회사의 형태였죠. 주식회사의 꼭대기는 누가 있습니까? 일론 머스크 혹은 팀 쿡과 같은 제왕적 존재가 전체 회사를 지배하는 구조였어요. 이런 독점적 권력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주장에서 웹3는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업이나 혹은 투자에 있어서 참여자 모두가 주인이며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중앙 집중적 기업 구조가 아닌 탈중앙화의 모델로 결국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하긴 이게 원래 전혀 없던 개념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잠깐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공개되었다라는 얘기는 해킹에 그만큼 취약하다는 점을 의미하죠. 실제로 해킹을 당하는 바람에 이 자산의 30% 정도를 잃어버리고 그 이후로 흐지부지 되었었죠. 이것이 NFT라고 하는 개념이 얹혀지게 되면서 다시 부활하게 된 겁니다. NFT가 뭡니까? 대체가 불가능한, 복제가 불가능한, 해킹이 불가능한 토큰이기 때문에 웹 3.0의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보안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었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죠. 우선 웹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인터넷이 막 대중화가 시작되었을 때 대부분 정보는 단방향이었습니다. 받기만 하든가 주기만 하든가. 이 단방향 통신이 주도하던 1990년대를 웹 1.0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냥 예전에 삐삐를 떠올리시면 돼요. 삐삐에서는 답장이 불가능하죠. 울리면
북 울리면 냅다 공중전화로 뛰어가야만 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양방향으로 문자를 이제 주고받기 시작했던 것이 2000년대부터였는데요. 이 시기를 웹 2.0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웹 2.0의 시대부터는 선점하는 자가 무조건 대부분의 권력을 주어졌어요. 거머쥐었어요. 카카오, 네이버 이런 초대형 서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운집했고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이를 통해서 막강한 권력을 거머쥘 수 있었죠. 하지만 웹 3.0 시대부터는 중앙 서버 개념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중앙 서버 위에서 군림하는 단 하나의 권력이 전체 이익을 독식하는 것에 대한 MZ세대, 이른바 민지들의 반란인 셈이죠. 이 혁신에는 이더리움이라고는 암호화폐가 있었습니다. 이더리움에서 파생된 디앱의 생태계로부터 출발했단 말인데요. 우리가 흔히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하죠. 가치를 담는 그릇, 거래 수단, 이 정도만을 수행합니다. 현재 제4반감기를 거치고 있는데요. 생산량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희소성을 갖추고 있죠. 이후에 나온 이더리움에는 희소성에 기능성이 하나 더 추가되었는데요. 바로 스마트 계약이라는 기능이 붙게 되면서 NFT 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이 스마트 계약이라는 개념 때문에 또 다른 알트코인도 생기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이더리움은 생산에 한계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과 비슷한 희소성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컬렉터들에게는 매력이 될 수가 있는데 스마트 계약의 비용이 점차 높아진다는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딱 스마트 계약에만 특화된 솔라나 같은 코인도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 파생된 암호화폐가 또다시 블록체인으로부터 파생된 혁신에 의해서 다시 암호화폐의 입지를 키우는 이런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 셈이죠. NFT 혁명은 그야말로 엽기적이었습니다. 초기에 재미삼아 만들었던 크립토 펑크라는 이 그림 파일 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가장 싼 게 4억을 호가할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이 세상 단 하나의 컬렉터블, 절대 반지와 같은 스토리는 NFT로부터 부여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혁명은 무명의 사진작가나 화가, 언더그라운드 가수 등의 다소 소외되었던 예술가들을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몇몇 화가들은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던 그림의 가격보다 파일 형태의 그림 가격을 훨씬 더 비싸게 팔기도 했는데요. 사실 저도 꼰대 세대다 보니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실물 그림보다 그림 파일이 더 비싸지? 라는 건 말입니다. 제 생각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면 저와 같은 꼰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지들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물 그림은 보관할 장세도 필요하고 도난 화재의 위험도 있지만 NFT 파일로 만든 그 파일은 보관, 분실, 도난, 화재 위험이 전혀 없고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 말을 들어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결국 저는 꼰대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시 웹 3.0으로 가보겠습니다. 웹 3.0의 기본 개념은 디파이입니다. 역시 디센트럴라이즈된 파이낸스,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중심 서버 위에서 군림하는 단 하나의 권력을 배제하고 모든 참여자가 투명하게 주인이 되자라는 취지죠. 은행을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촌구석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은행은 가장 비싼 땅에 가장 높은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지점장도 있고 창구 직원, 심지어 현금을 실어 나르는 보안 요원까지 그들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비용을 과연 누가 지불할까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의 거래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합니다. 디파이는 이런 불합리를 없애자는 거예요. 모든 차입자들은 딥러닝을 통해 구축된 개별 신용도가 부여됩니다. 그 신용도에 따라 리스크 프리미엄이 감안된 적정 수준의 금리가 결정되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금리가 점점 높아지고 많은 거래를 통해서 신뢰가 높아질수록 금리는 점차 낮아집니다. 실제로 이런 중간자의 역할이 제거된 디파이에 예치된 금리는 평균 연리 20% 가까이 형성되어 있어요.
뭐 그냥 은행의 카드론하고 비슷한 수준이죠. 최근 물가가 9%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모두 제거한 매우 적절한 무담보 이자 수준이 시장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주장하는 것은 이와 같은 다양한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시장에 자리 잡으면서 산업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기존의 은행은 물론이고 주식회사들까지도 말이죠. 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MZ세대, 즉 민지들은 기성세대, 이른바 꼰대들에 대한 적대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성세대가 한 게 뭐야? 얼마나 잘났다고 지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호의호식하는 거지? 라는 생각 말입니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이 사회적 시스템을 가능하기만 하다면 철저하게 부숴버리고 싶은 것이 요즘 민지들의 중심적 사고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흘러 그들이 경제 중심권으로 들어올 경우 이 세상은 전혀 새로운 룰이 지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암호화폐라는 것도 결국 기성세대가 사용하는 중앙은행의 화폐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출발한 거니까요. 실제로 요즘 민지들은 어떤 예술품에 대해서 가치를 논할 때 그거 뭐 몇백만 원이야, 몇천만 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0.252더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굳이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UST 같은 스테이블 코인도 거래량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요.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결국은 뭐 때문입니까? 보안 때문인데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에 연동하고 완벽한 보안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니 평생 은행 구경 못 해본 남미의 국민들에게는 우선적으로 활용도가 높을 겁니다. 요즘 가장 핫한 신조어 중에 갓생살기, 주포자, 벼락거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 개의 공통 분모는 양극화입니다. 산업혁명 때도 그랬고 전기의 발명 때도 그랬습니다. 늘 이런 자극적인 변화에는 양극화라는 부작용이 따라다니게 되죠. 제가 볼 때 웹 3.0은 산업혁명보다 훨씬 더 큰 변화입니다. 금융과 회사 구조의 뼈대가 바뀌는 것이니까요. 제가 쓴 책에도 10년에 한두 차례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반복되는 변화를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누구든 마음먹기에 따라 캐피탈리스트가 될 수 있겠지만 변화를 거부하고 준비를 못한다면 결국 레이버 클래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핵심이었잖아요. 이나모리 까즈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동 절대 아니고요. 이 사람은 사람을 세 가지의 부류로 정리했습니다. 자연성, 가연성, 불가연성이죠. 자연성은 스스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연성은 스스로 발화되지는 않지만 열정이 있는 사람이 옆에만 있다면 함께 타오를 수 있는 사람이죠. 불가연성은요. 도저히 타오르지 않는 바위 같은 사람입니다.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벌떡 일어나십시오. 변해야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연성 인간이 아니다라면 척박한 지구살이를 위해서 가연성이라도 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구 위의 삶이란 원래 좀 고단한 겁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새해 첫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NFT와 웹 3.0에 대한 방문한 파트너의 분석 들어봤는데요. 이 두 가지는 산업혁명보다도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바탕으로 금융과 회사 구조의 뼈대가 바뀔 것에 대비해서 투자자 여러분 역시 변화할 준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